당장 나가. 서울의 심장부 그랜드 잘못했어요, 제니스 호텔의 제발요. 크리스탈 볼룸은 수천 개의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쏟아내는 눈부신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일건설의 한남동 재개발 프로젝트 수주를 축하하는 파티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화려함과 위선을 동시에 전시하는 무대와도 같았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억지 웃음이 섞인 대화가 현악 사중주의 부드러운 선율 위를 떠다녔다. 그 중심에는 대일건설의 여제 박서희 회장이 서 있었다. 값비싼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마른 체형을 감쌌고 70대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증명했다. 그녀의 곁에는 유일한 아들이자 대일건설의 부사장인 강민우가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방탕하게 자라난 전형적인 재벌 2세였다. 어머니 보십시오. 저 하찮은 것들이 우리에게 아부하는 꼴을. 강민우가 샴페인을 한 모금 삼키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취기와 경멸이 동시에 묻어났다. 박서희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훈계했다. 민우야, 목소리 낮춰라. 사냥개가 짖는다고 주인이 함께 짖을 필요는 없단다. 그저 뼈다귀나 제때 던져주면 되는 것이지. 박서희의 시선은 연 회장 입구를 향해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고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에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대일건설은 그녀가 남편 강 회장의 장례식 직후 의부사들을 내쫓고 피눈물로 이룩한 제국이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녀의 성과를 폄하할 수 없었다. 그녀는 승리자였고 과거는 완벽하게 지워졌다고 믿었다. 바로 그때였다. 연 회장의 무겁고 화려한 참나무 문이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방금 전까지 아첨의 말을 쏟아내던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음악이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혼자였지만 그의 뒤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대가 도열한 듯한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냈다. 남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불필요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최고급 원단이 그의 단단한 체형을 감싸며 은은한 광택을 냈다. 그는 키가 컸고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얼릴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연 회장의 화려한 조명을 모두 흡수해버리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누구지 저 사람은? 강민우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초대된 손님 목록에 저런 인물은 없었다. 박서희 역시 미간을 좁혔다. 그녀는 수십 년간 정재계를 주무르며 웬만한 인물들은 다 꿰고 있었지만 저 남자는 생소했다. 하지만 동시에 본능적인 경계심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저 남자의 눈빛은 평범한 사업가의 그것이 아니었다. 남자가 천천히 연 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그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비서가 있었다. 글로벌 에이펙스 인베스트먼트 한희준 회장님이십니다. 비서가 박서희와 강민우 앞으로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 목소리는 기계처럼 건조했다. 글로벌 에이펙스. 그 이름이 박서희의 뇌리를 강타했다. 최근 몇 년간 월스트리트와 아시아 금융시장을 뒤흔든 신흥 투자펀드.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부실 기업을 사냥해 조각내거나 혹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런 자가 왜 하필 오늘 이곳에 나타난 것인가? 박서희는 순간의 당혹감을 감추고 재빨리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런 한희준 회장님께서 직접 왕림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었지만 한희준은 그녀의 손을 잡는 대신 그저 빤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영광이라. 한희준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박서희 회장님, 그리고 강민우 부사장. 그는 두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그림을 감정하듯 혹은 도축을 앞둔 가축을 살펴보듯 그의 시선이 박서희의 얼굴에 머무는 순간 한희준의 머릿속에는 30년 전의 그날 밤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12월의 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다. 10살의 강지혁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자신의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다. 네 아버지는 죽었고 너 같은 사생아에게 줄 유산은 한 푼도 없어. 박서희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그 목소리의 냉혹함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린 지혁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네가 감히 내 아들 민우의 자리를 넘봐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어린 지혁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인 따뜻한 거실을 바라보며 애원했다. 새어머니, 제발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잘못했어요. 뭐든지 다 할게요. 하지만 박서희는 비웃음을 날릴 뿐이었다. 그녀는 지혁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선물 받은 낡은 로봇 장난감을 빼앗아 눈밭에 던져버렸다. 가히 껴줘.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네 다리를 부러뜨릴 줄 알아라.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어린 지역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그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에서 홀로 남겨졌다. 아버지의 온기가 사라진 집 자신을 괴물처럼 바라보던 새어머니와 이복 형제. 그날 밤 강지혁은 죽었다. 다시 현재의 연회장. 한희준은 30년 전에 그날 밤을 떠올렸지만 그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 지옥 같은 과거는 그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한희준이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한 용광로였다. 고아원을 전전하고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며 그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살아남았다. 대일건설의 파티는 아주 인상적이군요. 한희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박서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특히 가족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듭니다. 그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발음할 때 그 의미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날카롭게 들렸다. 강민우는 무례한 한희준의 태도에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가 한 걸음 나서려 하자 박서희가 팔을 들어 막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뱀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한 회장님, 저희의 환대에 부족함이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혹시 저희 대일건설에 특별한 용무라도 있으신지. 한희준은 박서희를 지나쳐 연회장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을 둘러보듯 벽에 걸린 그림들과 화려한 장식들을 훑어보았다. 그가 향한 곳은 연회장 중앙에 전시된 한남동 재개발 프로젝트의 거대한 조감도 앞이었다. 그것은 대일건설의 현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승리의 트로피였다.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한희준이 조감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었겠지요. 그리고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고의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박서희는 그의 뒤에 서서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연히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한 회장님께서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녀는 이 불쾌한 방문객을 빨리 돌려보내고 싶었다. 이 남자의 존재 자체가 파티의 분위기를 망치고 있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한희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박서희와 마주섰다. 이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다. 격정이라, 글쎄요. 저는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볍게 올려놓았다. 틱하고 가벼운 소리가 났다. 이것은 제 관심의 작은 표시입니다. 한희준이 말했다. 글로벌 에이펙스는 언제나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가 부실한 건물에 관심이 많지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움이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박서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대일건설을 겨냥한 말임을 깨달았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왔다.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지?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희준은 대답 대신 30년 전 그날 밤 박서희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저는 그저 지나가는 고아일 뿐입니다. 박 회장님. 그는 미소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였다. 파티를 망쳐서 미안하군요. 하지만 진짜 파티는 이제부터 시작일 테니까. 그 말을 마친 한희준은 더 이상 미련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비석임이 재빨리 길을 텄고 그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하지만 모든 이의 시선을 받으며 연 회장을 빠져나갔다. 그의 육중한 뒷모습은 마치 30년의 세월을 응축한 거대한 복수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연 회장에는 다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샴페인 잔을 들지 않았다. 화려했던 파티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그 자리에는 불길한 침묵과 공포만이 남았다. 박서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USB를 노려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제국에 드리워진 거대한 균열을 감지했다. 그랜드 제니스 호텔을 빠져나온 한희준은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마이바흐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차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서울의 밤거리로 합류했다. 회장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칸막이가 열리고 김 비서가 보고서를 내밀었다. 대일건설의 주가 조작 및 비자금 관련 자료입니다. 예상대로 강민우 부사장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희준은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보고서를 받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방금 전 만났던 두 사람의 얼굴이 아닌 눈보라 속에서 울부짖던 어린 자신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김 비서, 첫 번째 선물을 보낼 준비는 되었나? 네, 회장님. 내일 오전 9시 모든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김 비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박서희 회장이 30년 전에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당시 저택에서 일했던 고용인들 중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한희준은 눈을 감았다. 30년 만의 귀환. 그의 복수는 이제 막 서막을 열었을 뿐이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서울의 차가운 밤 공기보다도 더 싸늘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는 글로벌 에이펙스 인베스트먼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한희준 회장의 집무실은 전날 밤에 화려한 연회장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미니멀리즘의 극치였다. 거대한 통유리창 외에는 어떤 장식도 없었으며 방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흑단 책상만이 그의 권력을 상징하듯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한희준은 갓내린 블랙 커피잔을 든 채 전면 유리를 통해 아침 안개에 쌓인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미묘한 동요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완벽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거대한 도시의 정복을 계획하는 장군처럼 보였다. 노크 소리와 함께 김 비서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초대장이 배달되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없었다. 그가 말하는 초대장이란 어젯밤 박서희에게 건넨 USB에서 파생된 첫 번째 공격이었다. 한희준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다.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오전 9시 정각 5대 경제지를 포함한 모든 주요 언론사에
대일건설 한남동 프로젝트 불량자재 사용 의혹 기사가 송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고요. 대일건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15% 폭락했습니다. 한희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를 감쌌다. 그건 그저 소란일 뿐이야. 진짜 수술은 지금부터 시작한다. 박서희가 30년간 쌓아올린 그 성의 기반함부터 하나씩 무너뜨려야지.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것들부터. 같은 시각 서초동의 대일건설 본사 50층 회장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민우는 전날의 숙취와 오늘의 충격으로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누구야, 어떤 새끼가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당장 그 익명 제보자 찾아내. 아니, 언론사 편집국장들한테 전화해. 기사 내리라고 해. 그가 값비싼 도자기를 집어던지려 할 때 박서희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의 행동을 멈췄다. 그만해라, 민우야. 그녀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독사처럼 번뜩였다. 이건 단순한 언론 플레이가 아니야. 어젯밤 그놈 한희준. 그놈 짓이다. 이건 선전포고야. 강민우는 어머니의 말에 잠시 주춤했다. 한희준 글로벌 에이펙스 그깟 투자 회사가 감히 우리한테 왜?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역시 어젯밤 한희준의 그 기묘하고도 섬뜩했던 눈빛을 기억해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장 저놈들 세무조사라도. 매 옹청한 놈. 박서희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다.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지. 신명은행하고 태아철강에 연락해. 자금줄과 원자재만 문제없으면 이런 스캔들은 금방 덮을 수 있어. 그녀는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이런 식으로 돌파해왔다. 돈과 인맥, 그것이 그녀의 무기였다. 하지만 그녀의 무기는 이미 녹슬고 있었다. 박서희가 비서실을 통해 신명은행장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은행장님께서 지금 긴급 이사회 중이시라 전화를 받기 어려우시답니다. 박서희는 수화기를 거의 부술듯이 내려놓았다. 수십 년간 자신의 전화 한 통이면 달려오던 자였다. 글로벌 에이펙스 집무실. 한희준은 김 비서의 다음 보고를 받고 있었다. 김 비서는 태블릿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신명은행장의 아들 사진과 마카오 카지노의 VIP 룸 내부가 보였다. 신명은행, 대일건설의 주거래 은행이자 한남동 프로젝트의 최대 채권자입니다. 지난달 저희가 마카오의 전기빵 채무 500만 달러를 매입했습니다. 채무자는 신명은행장의 외아들입니다. 한희준의 걔야, 한이가의 희미한 조소가 떠올랐다. 박서희가 가장 믿는 돈줄이지. 은행장에게 아들의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내. 그리고 대일건설의 모든 여신한도를 시장 위험관리 명목으로 즉각 동결하라고 전해. 거절은 선택지에 없다고. 김 비서는 즉각 다음 자료로 넘어갔다. 태아철강, 대일건설의 1차 협력사이자 독점 철근 공급업체입니다. 태아철강은 최근 무리한 설비 투자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고 저희는 지난 3개월간 장외에서 그들의 회사채를 조용히 매집했습니다. 총 발행량의 45%입니다. 만기가 내일 모레던가 한희준이 물었다. 정확히 48시간 남았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확인했다. 좋아. 당장 만기 연장 불가 통보를 보내.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들의 채권을 담보로 더 낮은 금리의 구제금융을 제한한다고 해. 단 조건은 대일건설과의 모든 공급 계약 즉시 파기. 이것이 한희준의 방식이었다. 그는 정면으로 돌진하지 않았다. 그는 적의 심장으로 연결된 혈관과 신경망을 먼저 찾아내고 그것들을 하나씩 아주 정교하게 절단했다. 박서희가 자신의 제국이 마비되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사지가 썩어 문드러진 후일 터였다.
그는 복수를 서두르지 않았다. 30년의 기다림은 그에게 지독한 인내심을 가르쳤다. 모든 지시를 내린 한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후 일정은 모두 비워. 개인적인 용무가 있다. 그는 슈트 재킷을 벗고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다. 김 비서는 여기서 대기하며 상황을 보고해. 특히 강민우의 움직임을 주시해. 쥐는 궁지에 몰리면 반드시 구멍을 파게 되어 있으니까. 한희준이 향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 묘지였다. 그가 탄 마이바흐는 입구에서 멀찌감치 멈춰 섰다. 그는 운전기사도 김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홀로 차에서 내렸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과 작은 소주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30년 만이었다. 그가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것은. 박서희는 남편이 죽자마자 강 회장의 묘를 선산에서 파내어 이곳 아무 연고도 없는 공원묘지 구석으로 이장해버렸다. 그녀는 죽은 남편의 흔적조차 자신의 영역에서 지우고 싶어 했다. 한희준은 비탈길을 한참이나 걸어 올라가 가장 구석진 곳에 초라하게 자리한 작은 봉분 앞에 멈춰 섰다. 고 강준혁의 묘. 비석에는 아버지의 이름 석자만 간신히 새겨져 있었다. 30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에 깎여 희미해진 글씨가 마치 잊혀진 아버지의 삶을 대변하는 듯 했다. 한희준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어붙은 심장 속에서 30년 전에 그 어린아이 강지혁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코트 자락이 이슬 젖은 잔디에 더럽혀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국화 한 송이를 뽑아 봉분 앞에 작은 화병에 꽂았다. 그리고 소주병을 따서 비석 앞에 잔에 가득 따랐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나왔다. 저 지혁입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자상했지만 무뚝뚝했던 건설 노동자 출신의 아버지. 자신에게만큼은 늘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던 아버지. 회사가 커지면서 박서희와 결혼했지만 끝까지 어린 아들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죽음조차 의문투성이었다. 그 여자, 박서희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당신의 회사, 당신의 집, 그리고 당신의 아들까지. 한희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당신의 이름 위에 오물로 가득 찬 성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30년간 연회를 즐겼죠. 그는 남은 소주를 봉분 주위에 천천히 뿌렸다. 저는 그 연회를 끝내러 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청소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30년의 세월은 그의 눈물샘마저 얼려버렸다. 대신 그의 눈에는 강철보다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이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을 징수할 겁니다. 당신의 명예,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세월까지. 이 한희준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아들 강지혁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편히 지켜봐 주십시오. 그는 무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큰 절을 올렸다. 30년 만에 올리는 아들로서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인사였다. 그가 다시 허리를 폈을 때 그의 얼굴에는 다시 한희준 회장의 무표정한 가면이 씌워졌다. 그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이제 감상에 젖을 시간은 끝났다. 차로 돌아오는 길 그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김비서의 문자 메시지였다. 강민우 태아철강과 신명은행 측 접촉 실패 후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 현재 본사 지하 주차장에서 개인 변호사 및 회계사와 비밀 접촉 중. 한희준은 차에 올라타며 짧게 답신을 보냈다. 덫을 놓을 준비를 해. 그가 빼돌린 비자금 내역 지금 당장 검찰 내 우리 라인에 익명으로 흘려. 그리고 그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비서, 강민우가 파놓은 쥐구멍에 대한 세부 보고서.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군. 김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네, 회장님. 강민우는 한남동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를 통해 최소 50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자금 세탁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했으며 현재 대부분이 차명 계좌와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입니다. 한희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시했다. 아직은 아니야. 그 파일은 우리가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 중 하나다. 지금 우리가 터뜨릴 것은 그가 어머니 몰래 저지른 더럽고 사소한 실수들이다. 그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박서희가 그를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같은 시각 대일건설 회장실. 박서희는 연이어 걸려오는 비보의 망연자실에 있었다. 뭐라고 태하철강이 계약 파기를 통보했다고 신명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신규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해. 모든 것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글로벌 에이펙스의 로고가 떠 있었다. 검은색 바탕에 날카롭게 빛나는 매의 형상. 한희준. 그녀는 그 이름을 증오스럽게 내뱉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러는 거지?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야? 그녀의 절규는 방음 처리된 회장실 안에서 공허하게 울렸다. 첫 번째 상처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웠다. 한희준의 공격은 쉴 틈 없이 이어졌지만 그는 이것이 장기전이 될 것임을 알았다. 박서희는 30년의 세월 동안 부와 권력으로 견고한 요새를 쌓아 올린 교활한 적이었다.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뿐만 아니라 그녀의 제국을 내부에서부터 좀먹게 할 결정적인 증거, 즉 정당성의 상실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잊혀진 과거 속에 존재했다. 글로벌 에이펙스 집무실 한희준은 서울 시내의 오래된 지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영철 씨, 회장님의 숙부님이십니다. 한희준은 지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어떻게 지내고 있지? 박서희 회장에 의해 30년 전 회사에서 쫓겨난 후 사실상 업계에서 매장당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에서 대일공업사라는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처음 회사를 시작하셨을 때의 상호입니다. 김비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묵직했다. 생활은 많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가 상당합니다. 한희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강영철, 아버지의 유일한 피부티이자 자신이 어릴 적 작은 아빠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부터 함께 고생했던 동지이기도 했다. 박서희는 남편의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의 동생까지도 가차없이 내쳤던 것이다. 오늘 오후 그를 만나러 가겠다. 아무도 모르게. 그날 오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낡은 상가 건물 앞에 멈춰 섰다. 대일공업사. 칠이 벗겨진 낡은 간판 아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용접 마스크를 든 채 힘겹게 허리를 펴고 있었다. 그가 바로 강영철이었다. 60대 후반의 나이였지만 고된 삶은 그를 10년은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한희준이 차에서 내렸다. 수백만 원짜리 수트와 이곳의 풍경은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강영철은 불청객의 등장에 경계에 눈빛을 보냈다. 누구시오 물건 납품하러 온 사람이 아니면 돌아가시오. 여긴 볼일 없는 곳이오. 그의 목소리는 쇠처럼 거칠었다. 한희준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 초라하고 늙은 남자의 눈 속에서 30년 전 자신에게 로봇 장난감을 만들어주던 젊은 삼촌의 모습을 보았다. 오랜만입니다, 작은 아빠. 한희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강영철은 그 호칭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작은 아빠. 그를 그렇게 부른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뿐이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눈앞의 남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너무나도 변해버린 모습. 하지만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눈매. 그 속에 아주 희미하게 형을 닮은, 그리고 30년 전 눈밭에서 사라진 어린 조카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네오, 너는... 강영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용접 마스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설마 지역이냐 정말? 우리 지역이... 맞아. 네, 저예요, 작은 아빠. 강지혁. 한희준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도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그 순간 강경철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름때 묻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지혁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이놈아 30년 동안. 30년 동안 어디서 무얼 한 게야. 한희준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혈육의 온기였다. 한참을 울던 강영철은 문득 정신을 차린 듯 조카의 팔을 붙잡고 공장 안으로 끌어당겼다. 이럴 시간이 없어. 그 여자가 알면... 박서희, 그 독한 여자가 알면 안 돼. 어서 피해 지어가. 괜찮습니다. 한희준이 삼촌을 부축해 낡은 소파에 앉혔다. 이제는 제가 작은 아빠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것도 되찾을 겁니다. 그의 말에 강경철은 눈을 크게 떴다. 되찾다니 지어가 너 혹시... 최근 대일건설을 공격하는 게... 한희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한희준입니다. 강경철은 숨을 들이켰다. 강지혁이 글로벌 에이펙스의 그 무자비한 회장이 되어 돌아왔다. 맙소사, 형님이 하늘에서 도우셨구나. 그는 다시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 일어섰다.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 그는 공장 구석 쇠락한 사무실의 바닥 타일 하나를 뜯어냈다. 그 아래에는 비닐에 겹겹이 쌓인 낡은 쇠 상자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풀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와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박서희가 날 내쫓을 때 내가 목숨처럼 챙겨 나온 유일한 것들이다. 강영철은 서류 뭉치를 한희준에게 내밀었다. 이건 내 아버지 우리 형님의 진짜 유언장 원본이다. 한희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박서희가 법원에 제출했던 타이핑된 유언장이 아닌 아버지가 직접 자필로 쓴 유언장이었다. 모든 재산과 회사의 경영권은 외아들 강지혁에게 상속하며 동생 강영철이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을 맡는다는 내용이었다. 박서희에게는 오직 생활비 정도의 유산만이 언급되어 있었다. 박서희는 이걸 숨기고 변호사를 매수해 유언장을 통째로 조작했던 게다. 난 그때 힘이 없었어. 이걸 지키는 것만도 버거웠다. 강경철의 목소리가 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어서 그가 내민 것은 작은 수첩이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한희준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장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쓰인 것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며칠 전부터 박서희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내 말을 무시한다. 그녀의 눈빛이 무섭다. 마치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어린 지혁이를 어찌해야 할지. 영철이에게 지혁이를 부탁해야겠다.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쿵. 한희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서희에 의한 명백한 방치였으며 어쩌면 그 이상의 살인이었다. 분노가 그의 머리끝까지 치솟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차가워졌다.
그는 수첩을 덮고 유언장을 조심스럽게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작은 아빠. 한희준이 삼촌의 거친 손을 잡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0년간 이걸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는 마지막으로 상자 바닥에 깔린 낡은 설계도면 하나를 꺼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대일건설을 세우고 마지막까지 완성하려 했던 꿈이다. 그것은 단순한 아파트 설계도가 아니었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한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설계도였다. 형님은 돈을 버는 것보다 집 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집을 지어주는 것이 꿈이라고 하셨지. 박서희는 이걸 비웃으며 찢어버리려 했지만 내가 몰래 빼돌렸다. 한희준은 아버지가 직접 그린 설계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되찾아야 할 것이 단순히 돈이나 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아버지의 꿈이자 대일건설의 진짜 정신이었다. 박서희가 30년간 더럽힌 바로 그것이었다. 지혀가. 강영철이 조카의 어깨를 잡았다. 그 여자는 괴물이다. 하지만 너는 괴물이 되지 마라. 네 아버지의 아들답게 정의롭게 싸워다오. 한희준은 삼촌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음 같던 눈에 아주 잠시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약속하겠습니다, 작은 아빠. 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심판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을 제가 이뤄드리겠습니다. 그는 낡은 공업사를 나섰다. 그의 손에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진실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다. 박서희의 요새는 이제 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릴 준비가 끝났다. 한희준의 첫 번째 공격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대일건설이라는 거대한 전함은 수면 아래에서 날아온 어뢰를 정통으로 맞은 듯 휘청거렸다. 30년간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었던 대일건설의 심장. 한남동 재개발 현장의 거대한 타워 크레인이 다음 날 아침 멈춰섰다. 태아철강의 철근 공급 중단은 즉각적인 연쇄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대일건설 본사 50층의 비상대책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철근이 없다고 현장이 멈췄다는 게 말이 돼. 당장 태아철강 사장에게 전화해 내가 누군지 잊었어. 강민우가 고함을 지르며 최고급 크리스탈 물병을 벽에 집어 던졌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부사장님, 태아철강은 저희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글로벌 에이펙스 측과 구제금융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재무담당 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그 말은 강민우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다. 뭐 감히 우리를 배신해 그놈들 우리가 키워주다시피 했는데 그때까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박서희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냉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낮추는 듯 했다. 소용없다. 태아철강은 끝났어. 놈은 한희준은 우리의 돈줄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먼저 끊어버린 게야. 그녀는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어머니, 그럼 저 신명은행은요? 은행장에게 당장 압력을... 강민우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박서희의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방금 신명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대일건설의 모든 여신 한도를 전면 동결하고 금주 만기가 돌아오는 8천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의 즉각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쿵. 강민우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8천억 원. 그것은 대일건설의 1년 현금 흐름과 맞먹는 돈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는 이제 화를 내는 것조차 잊은 듯 멍하니 중얼거렸다. 박서희는 두 눈을 감았다.
그녀는 3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어린 지역을 쫓아내던 그날 밤을 떠올렸다. 그때와 똑같은 지독한 한기가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건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야. 이건 원한이다. 박서희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한희준, 도대체 누구기에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거지?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고 그 끝에서 희미하지만 불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모두 나가, 민우 너도. 박서희가 임원들을 모두 내보냈다. 홀로 남은 그녀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전화기를 꺼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녀의 진짜 권력을 상징하는 직통 라인이었다. 그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세청장 그리고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혔고 그들은 그녀에게 빚을 졌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것은 차가운 벽이었다. 회장님, 지금은 때가 좋지 않습니다. 글로벌 에이펙스는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박 회장, 미안하지만 이번 일은 스스로 해결하셔야겠습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권력의 성은 한희준이라는 이름 앞에서 모래성처럼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한편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강민호는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무시했던 한이준이라는 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분노했다. 그래, 어머니도 이제 늙었어. 결국 내가 해결해야 해. 그는 비뚤어진 영웅 심리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개인 비서를 불렀다. 김 실장, 내 개인 금고, 한남동 하청업체들한테서 받은 그거. 당장 현금으로 100억만 준비해. 그것은 박서희 몰래 조성한 비자금이었다. 그는 그 돈으로 이 위기를 해결하고 어머니와 한희준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재명, 일베의 옥으로 뭘 하시려. 시끄러워. 신명은행 놈들이 안 되면 다른 놈들이라도 구워 삶아야지. 당장 돈으로 틀어막을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제2금융권이든 사채시장이든. 강민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이 모든 상황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희준에게 보고되고 있었다. 글로벌 에이펙스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대일건설의 모든 통신망과 주요 임원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거대한 작전 본부였다. 김 비서가 강민우의 사무실에서 방금 도청된 녹취 파일을 재생했다. 현금으로 100억만 준비해. 한희준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화면 속에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날뛰는 강민우의 모습이 잡혀 있었다. 예상대로군. 멍청하고 조급하고 탐욕스럽지. 그가 차갑게 말했다. 박서희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지만 강민우는 아예 낭떠러지로 뛰어내리려 하고 있어. 회장님, 강민우가 비자금에 손을 댔습니다. 자금 세탁 경로와 인출 장소를 파악했습니다. 김 비서가 다음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강민우가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세탁한 내역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즉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희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그가 돈을 인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 돈을 사용하게 만들어야지. 뇌물을 건네는 그 결정적인 순간 박서희가 그 어떤 변명도 꼬리 자르기도 할 수 없도록. 그는 완벽한 죽음을 원했다. 한희준의 지시는 즉각 실행되었다. 김 비서의 팀은 강민우가 접촉할 만한 제2금융권과 사채업자들에게 미리 손을 써두었다. 그들은 강민우에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짓 희망을 흘렸다. 동시에 강민우가 뇌물자금을 들고 나타날 현장에는 완벽한 증거 수집 장비가 설치되었다. 강민우는 덫인 줄도 모르고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는 100억의 비자금 중 30억을 스포츠 가방에 담아 한 저축은행 부행장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위해 강남의 한 고급 요정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이 대일건설을 구원할 영웅이 될 것이라 착각하며 의기양양하게 밀실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저축은행 부행장이 아니라 날카로운 카메라 렌즈와 도청장치, 그리고 이미 매수된 요정의 마담뿐이었다. 강민우가 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것 받으시고 급한 불만 좀 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것은 기록되었다. 다음 날 아침 박서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들 강민우가 뇌물공여 및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뉴스 속보에는 강민우가 요정 밀실에서 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생생하게 보도되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의 제국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자 그녀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강민우의 구속 소식은 박서희의 굳건했던 세계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다. 아들이 수갑을 차고 검찰청사로 끌려 들어가는 장면이 모든 뉴스를 도배하는 동안 그녀는 50층 자신의 집무실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던 그녀의 손이 지금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들의 상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30년간 피와 배신으로 쌓아 올린 대일건설이라는 제국의 유일한 후계자가 사라졌다는 의미였고, 그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만천에 드러났다는 선고였다. 주가는 폭락을 거듭해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고, 채권단은 당장이라도 파산 신청을 하겠다며 아우성이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의 모든 권력, 그녀가 수십 년간 관리해 온 인맥들은 글로벌 에이펙스라는 거대한 빙산 앞에서 순식간에 침몰했다. 청와대도 국세청도 검찰도 그 누구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혹은 유감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냥꾼은 오직 한 명 한이준이라는 것을. 절망의 벼랑 끝에서 그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직접 글로벌 에이펙스의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다. 한이준 회장, 만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애처롭게 갈라져 나왔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적대적 인수가 아님을 알았지만 혹시나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을 잡고 싶었다. 협상, 돈, 혹은 자비, 무엇이든 답은 김 비서를 통해 차갑고 신속하게 돌아왔다. 회장님께서 수락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운강헌에서 뵙겠습니다. 운강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박서희의 심장이 불길하게 내려앉았다. 그곳은 단순한 고급 한정식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죽은 남편 강준혁이 살아생전 가장 아꼈던 장소이자 박서희 자신이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과거의 상징이었다. 약속된 시간 박서희는 초췌했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운강헌의 대문을 들어섰다. 수십 년의 세월에도 변함없는 고풍스러운 한옥의 정원, 그곳을 거닐며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한이준은 이미 가장 안쪽 왕의 거처라 불리는 별채의 방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창밖의 노송을 바라보며 갓 우려낸 차를 음미하고 있었다. 박서희는 무거운 걸음으로 방 안에 들어섰다. 아들의 구속 이후 첫 대면이었다. 한이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그저 고갯짓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앉으시죠, 박 회장.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박서희가 예상했던 화려한 궁중 요리가 아니었다. 맑은 장국 소박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죽은 강준혁이 유독 좋아했던 송이 장아찌였다. 박서희의 손이 멈칫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 회장, 이게 무슨...
은강현의 백미는 화려함이 아니라 근본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희준이 찻잔을 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시선은 음식을 향해 있었지만 그 말은 명백히 박서희를 겨냥하고 있었다. 이 장아찌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맛이라고 하더군요. 그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박서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 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녀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회사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이미 회장님의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내 아들 민우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희준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평생 단 한 번도 굽혀본 적 없던 무릎이었다. 하지만 한희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를 제지했다. 일어나시죠, 박 회장. 그는 여전히 표정 변화가 없었다. 나는 당신의 항복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청구서를 내밀러 온 겁니다. 청구서. 박서희가 되물었다. 당신의 아들은 스스로의 탐욕과 불법으로 구속된 것입니다.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한희준이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오직 대일건설뿐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대일건설이 서 있는 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이 내린 정원의 노송이 묵직하게 서 있었다. 이 운강헌이 수백 년을 버틴 것은 그 주인이 끊임없이 관리하고 보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처음부터 좋은 터에 정직한 목재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대일건설, 그가 이름을 불렀다. 원래 상호는 대일공업사였죠. 당신의 남편 강준혁 회장께서 맨손으로 일군 작은 공업사. 그때는 비록 작았지만 정직한 목재로 집을 짓던 곳이었습니다. 박서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대일공업사.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과 강용철, 그 늙은이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당신 정체가 뭐야? 한희준은 그녀의 공포를 즐기듯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냅킨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 정직했던 터 위에 썩은 목재와 거짓된 도면으로 화려한 사상 누각을 지었습니다. 박 회장. 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조용했지만 천둥보다 더 무겁게 박서희의 심장을 내리쳤다. 나는 그저 그 썩은 집을 허물고 원래의 터를 되찾으러 온 것뿐입니다. 그가 박서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 속에는 30년의 한과 지옥 같은 분노가 응축되어 있었다. 당신이 빼앗고 더럽히고 묻어버린 바로 그 터 말입니다. 박서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이것은 심판이다. 그리고 자신 앞에 이 남자는 투자자나 기업 사냥꾼이 아니라 30년 전 자신이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과거에서 돌아온 망령 그 자체라는 것을. 민우만은 제발. 그녀가 마지막 남은 모성애로 애원했다. 한희준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역시 당신이 지불해야 할 청구서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듯 별채를 나섰다. 홀로 남겨진 박서희는 텅 빈 방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30년 전 죽은 남편이 좋아했던 그 소박한 음식들, 그리고 그가 했던 말과 똑같은 근본과 터를 이야기하는 저 악마 같은 남자. 보이지 않던 공포는 이제 실체를 갖춘 거대한 괴물이 되어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온강 희연에서의 만남 이후 박서희의 세계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한희준이 남기고 간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아침 신문의 한 면을 장식했다.
대일건설 8천억대 PF 대출 만기 연장 실패, 부도 위기. 신명은행의 자금줄 동결은 치명타였다. 협력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요구하며 본사 로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녀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은 이제 사방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서희에게 회사의 부도보다 더 끔찍한 것은 아들 강민호의 구속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한희준이라는 악마의 계획임을 알았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국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 변호사를 집무실로 불렀다. 내 아들 민우만 꺼내주시오. 얼마가 들어도 좋아. 수백억, 수천억이라도 상관없어. 그러나 그녀의 절박한 제안에 돌아온 것은 변호사의 차가운 대답이었다.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단순 뇌물 공여 시도가 아닙니다. 지금 검찰은 강 부사장의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서희는 그제야 깨달았다. 한이준이 노리는 것은 단순한 파산이 아니라 자신의 가문 전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임을. 바로 그 시각 글로벌 에이펙스 펜트하우스 오피스. 한이준은 전면 유리를 통해 아수라장이 된 대일건설 본사 앞을 망원경으로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김 비서가 최종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박서희는 현재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강민우의 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한희준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강민우가 지난 5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500억 원대 비자금의 흐름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청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자재 빼돌리기, 불법 자금 세탁까지. 30억 뇌물 시도는 이 거대한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강민우가 요정에서 뇌물을 건네려 했던 그 시각, 저희가 확보한 이 모든 자료가 동시에 검찰 특수부와 모든 언론사 탐사보도팀의 익명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김 비서가 건조하게 보고했다. 검찰은 더 이상 강민우를 뇌물공여 미수의 경범죄로 다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한희준은 망원경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만족감이나 기쁨도 없었다. 오직 30년간 얼어붙어 있던 차가운 분노의 집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박서희는 아들을 방패 삼아 위기를 모면하려 하겠지. 그 방패를 산산조각 내버려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려라. 지금 당장 오전 11시 대일건설 본사 1층 로비는 채권단과 시위대로 아수라장이었다. 그리고 그 혼란을 뚫고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사이렌 소리 없이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의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목표는 단 하나 48층 부사장실이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위스키를 병째 들이켜고 있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어머니가 곧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연락을 받고 이 모든 소동이 곧 끝날 것이라 막연하게 믿고 있었다. 그가 비서를 향해 저 시끄러운 것들 당장 쫓아내 라고 소리치는 순간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민우 씨 맞으십니까?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민우는 술기운과 오만이 뒤섞인 얼굴로 그들을 노려봤다. 어떤 새끼들이야. 감히 여길. 너희 내가 누군지 몰라. 그가 고함을 지르며 유리잔을 집어 던지려 할 때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앞에 영장을 내밀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영장의 내용은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500억 원, 비자금, 페이퍼 컴퍼니. 그가 어머니 몰래 저질렀던 모든 비밀스러운 범죄들이 활자화되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아니야, 이건
30억 그냥 30억이었어. 그는 이성을 잃고 부인했다. 이건 함정이야. 어머니. 그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려 하자 수사관이 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 수갑을 채웠다. 찰칵하고 금속성이 울리는 순간 강민우의 오만했던 세계는 완벽하게 무너졌다. 수사관들은 강민우를 질질 끌다시피 연행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였다. 검찰이 일부러 언론에 그의 체포 사실을 흘렸던 것이다. 횡령 혐의 인정하십니까? 어머니 박서희 회장도 공범입니까? 비자금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강민우는 눈부신 플래시 세례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수갑을 찬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카메라들은 집요하게 그의 일그러진 얼굴,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나약한 재벌 2세의 마지막 모습을 담아냈다. 30년간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왕처럼 군림했던 남자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50층 집무실 박서희는 자신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1층 로비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치 지옥의 묵시록처럼 생생했다. 그녀의 아들, 그녀의 제국, 그녀의 모든 것이 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조각조각 찢겨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책상 위 TV를 켰다. 모든 채널에서 긴급 속보로 강민우의 체포 장면을 내보내고 있었다. 대일건설 강민우 부사장 500억대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 앵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방패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존재였던 아들이 사라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한희준에게 연결하려 했다.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었다. 제발 아들만은. 하지만 그녀는 전화번호를 누를 수 없었다. 운강헌에서의 그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노렸던 것이다. 회사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 박서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3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도끼와 분노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거대한 제국의 여왕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성에서 홀로 고립된 노파에 불과했다. 강민우가 구속된 후 박서희의 세계는 무채색의 지옥으로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일건설의 여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아들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늙고 절박한 여자일 뿐이었다. 수십 년간 그녀의 발 아래에 있던 모든 언론이 이제는 그녀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그녀는 50층 집무실에 스스로를 유폐한 채 한이준이라는 이름만을 악귀처럼 되뇌었다. 이성이 마비된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비서실을 통해 글로벌 에이펙스에 연락했다. 아니, 그것은 연락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웠다. 한희준, 그놈 당장 만나게 해. 만나지 않으면 여기서 뛰어내려 죽어버릴 테다. 그녀의 광기 어린 협박은 이미 예상된 수순이라는 듯 차가운 답변으로 돌아왔다. 회장님께서 10분 뒤 로비에서 뵙자고 하십니다. 박서희는 유령처럼 글로벌 에이펙스 빌딩에 도착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오직 한희준을 만나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김 비서의 안내를 받아 최고층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유리창에서 보았다. 하지만 수치심조차 느낄 수 없었다. 집무실 문이 열렸다. 한희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와인이 아닌 따뜻한 엽차를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도시의 불빛을 모두 짊어진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영역에 침입한 적을 맞이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회장. 그의 평온한 목소리는
박서희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네가 감히.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짐승처럼 그에게 달려들려 했다.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내 민우를. 그녀는 그에게 덤벼들었지만 한희주는 가볍게 몸을 피했다. 그녀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울부짖었다. 도대체 왜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회사가 갖고 싶었어. 돈이 필요했어. 말하라고. 이 악마 같은 놈아, 다 줄게.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 민우만 살려줘.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빌었다. 하지만 한희주는 여전히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심도 승리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그녀의 애원은 분노로 바뀌었다. 그래, 날 죽이러 왔구나. 내 모든 걸 빼앗으러 왔어. 하지만 너도 무사하지 못해. 내가 죽어서라도 널 저주할 거야. 너도 똑같이 지옥에 떨어질. 지옥이라. 바로 그때 한희준이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글로벌 에이펙스 회장의 가면이 없었다. 그의 눈,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속에서 박서희가 30년 전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낯익은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당신이 밀어넣은 그 지옥에서 방금 기어 나왔습니다. 박서희 씨. 박서희는 숨을 멈췄다. 박 회장이 아닌 박서희 씨. 한희주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완전히 덮었다. 기억합니까? 30년 전 오늘과 비슷한 눈보라가 몰아치던 12월의 그날 밤. 그의 목소리는 지옥의 심판관처럼 낮고 차갑게 울렸다. 그녀의 뇌리가 하얗게 변했다. 30년 전 남편의 장례식, 눈보라, 그리고 당신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10살짜리 아이의 뺨을 때리고 그 아이가 유일하게 가졌던 로봇 장난감을 눈밭에 던져버렸지. 한희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네오, 너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여서. 박서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며 떨렸다. 그녀는 바닥을 기어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거대한 공포가 그녀의 몸을 짓눌렀다. 한희준은 그녀의 눈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녀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차가운 눈이 그녀의 공포에 질린 눈동자를 꿰뚫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소리쳤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 집 문턱을 넘는 순간 내 다리를 부러뜨릴 줄 알아라. 그는 30년 전의 그 말을 정확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조렸다.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짓밟았던, 당신 남편의 더러운 피가 섞였다고 저주했던.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30년의 한과 분노를 담아 그녀의 귓가에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내가 바로 당신이 버린 그 고아, 강지혁이다. 강지오혁, 그 이름은 박서희의 영혼을 관통하는 총알이었다. 모든 것이 운강원에서의 기묘한 메뉴, 아버지의 유언장 강영철의 등장, 그리고 이 모든 지독한 복수,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가 30년간 애써 지워버린 과거가 거대한 재벌 회장이라는 괴물의 모습으로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었고 호흡이 가빠졌다. 30년 전의 죄악이 시공간을 넘어 그녀의 목을 조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정신의 끈을 놓아버렸다.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무너졌다. 한희주는 바닥에 쓰러진 박서희를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방금 그녀와 눈높이를 맞추느라 짚었던 자신의 무릎을 닦아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었다는 듯이. 김비서. 그가 인터폰을 눌렀다. 처리해. 그리고 의사를 불러. 아직
죽게 둘 순 없으니까. 박서희는 지독한 한기를 느끼며 눈을 떴다. 의식을 잃었던 것은 아주 잠시였지만 그 짧은 순간 그녀는 30년 전의 악몽을 다시 꾸었다. 그녀는 자신이 병원이 아닌 여전히 한희준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근처에 고급 가죽 소파 위에 눕혀져 있음을 깨달았다. 방금 전 의사가 다녀간 듯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다. 그녀의 몸은 굴욕감과 공포로 떨리고 있었지만 한희준은 그녀에게 회복할 시간을 단 1초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책상으로 돌아가 있었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블릿 PC의 화면을 넘기고 있었다. 그의 냉정함은 인간의 감정을 초월한 듯 보였다. 이제 쇼는 끝났으니 본론을 시작하죠. 박서희 씨. 박서희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강지혁, 내 이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지만 그 이름에 담긴 증오는 여전했다. 하지만 한희준은 그 증오를 비웃기라도 하듯 거대한 책상 위로 서류 뭉치 하나를 밀어보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3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서류였다. 당신이 30년 전 변호사와 짜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위증했던 나의 아버지 강준혁 회장님의 진짜 유언장 원본입니다. 한희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사실만을 나열했다. 모든 재산과 대일건설의 경영권은 외아들인 강지혁에게 상속하며 동생 강영철이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을 맡는다는 아주 명확한 내용이 담겨 있죠. 박서희는 숨을 헉 하고 들이마셨다. 강영철, 그 멍청하고 무능한 시동생이 감히 이것을 30년이나 숨기고 있었단 말인가.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로. 그녀가 반박하려 할 때 한희준은 다음 자료를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숙부 강영철의 얼굴이 담긴 영상 파일이었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한희준이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강영철은 30년 전 박서희가 어떻게 자신을 협박하고 폭력을 동원해 회사에서 내쫓았는지, 그리고 형님의 유언장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는지 눈물로 증언하고 있었다. 모든 날짜와 장소 동원된 깡패들의 인상착의까지 너무나도 생생했다. 사문서 위조 유언장, 은닉 폭력교사, 업무 방해.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한희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얼음 밑의 불꽃처럼 이글거렸다.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그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다. 그것은 서류도 영상도 아니었다. 아주 작은 낡은 녹음기였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간 사용했던 일기장 겸 녹음기입니다. 가슴 통증이 심해지자 혹시 모를 유언을 남기기 위해 사용하셨죠. 한희준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30년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박서희, 그 여자가 무섭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약을 주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의사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 지혁아, 우리 지혁이 영철이에게, 그리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듯한 거친 호흡 소리. 박서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니야, 그건... 그녀는 자신이 그날 남편의 서재 문을 밖에서 잠갔던 것을 기억해냈다. 심장 발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보면서도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모든 고용인을 내보냈던 그날의 기억이 지옥처럼 되살아났다.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한희준이 녹음기를 끄며 선고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방치를 가장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살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아니야, 박서희가 절규했다. 증거 없어. 그저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야. 그녀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그래, 법정에선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 한이준이 차갑게 인정했다. 하지만 나는 법정이 아닙니다. 나는 강지혁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주저앉은 박서희 앞에 섰다.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의 남은 생애를 모두 덮어버렸다. 이제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과 당신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아들 강민우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선택입니다. 첫 번째 선택. 그가 손가락 하나를 폈다. 다음 주에 열릴 대일건설의 마지막 임시 주주총회에 출석하시오.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유언장 위조와 회사 자금 횡령 사실을 당신 입으로 직접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대일건설의 모든 지분과 당신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원주인인 강영철 숙부에게 모두 반환하고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법의 심판을 받으십시오. 미쳤어. 내가 왜? 박서희가 중얼거렸다. 그렇게 한다면 한희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이 마지막 녹음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살인자가 아닌 그저 탐욕스러운 기업인으로 죗값을 치를 기회를 얻는 겁니다. 물론 당신의 아들 강민우에게도 정상 참작의 여지를 남겨줄 수 있겠죠. 박서희의 눈이 흔들렸다. 아들, 그 단어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붙잡았다. 한희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 번째 선택지를 내밀었다. 두 번째 선택. 당신이 지금처럼 끝까지 부인하고 버틴다면 좋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증거, 유언장 원본 숙부의 증언,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이 살인의 증거를 검찰 특수부와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 동시에 뿌릴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사형 집행인의 그것처럼 냉혹했다. 당신은 즉시 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구형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강민우, 그가 박서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잔인하게 말했다. 그는 500억 횡령범에 더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을 평생 달고 살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돈을 사용해서 그가 법정 최고형을 받고 단 하루도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정적이 흘렀다. 박서희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하나는 자신의 파멸, 다른 하나는 자신과 아들의 완전한 절멸이었다. 한희준은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그녀의 목에 칼을 댄 채 스스로 목을 그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심장을 찌르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박서희 씨. 한희준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그 아들의 남은 인생이 이제 당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일주일 뒤입니다. 운명의 날 대일건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본사 대강당은 차가운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 그들 중 상당수는 이미 글로벌 에이펙스의 우호 지분이었다. 과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수백 명의 기자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그 치욕적인 심판대 위로 향해 있었다. 박서희는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로 강당에 들어섰다.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했다. 그녀의 걸음은 비틀거렸지만 텅 빈 눈동자 속에는 마지막 남은 도끼 혹은 광기만이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고 회사를 잃었고 명예를 잃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연단으로 향하는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반대편 주주석 가장 앞줄에는 한이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글로벌 에이펙스의 회장이 아닌 강지혁이라는 이름의 최대 채권자이자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완벽하게 깎아낸 흑요석처럼 그 어떤 감정도 비추지 않았다.
마침내 단상에 선 박서희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한희준이 제안한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백하지 않을 것이다. 이대로 무너질 바에야 저 악마 같은 놈을 물고 늘어지며 함께 지옥으로 떨어질 생각이었다. 여러분, 대일건설의 주주, 그리고 국민 여러분. 그녀의 갈라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한 거대한 악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한 기업의 마지막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빨라졌다. 박서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희준을 가리켰다. 저기 앉아있는 저 남자 글로벌 에이펙스의 한희준 회장. 그녀의 목소리가 광기로 날카로워졌다. 저 자가 불법적인 기업 사냥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실한 기업을 무너뜨렸습니다. 저 자가 제 아들 민우에게 누명을 씌우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녀는 마치 순교자처럼 혹은 미쳐버린 오페라 배우처럼 절규했다. 그는 악마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속이고 대일건설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외국 자본의 앞잡이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아들은 결백합니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절박해서 몇몇 주주들은 동요하는 듯했다. 한희준은 그저 묵묵히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곁에 서 있던 김 비서가 노트북의 한 키를 눌렀다. 박서희의 절규가 멈춘 그 찰나의 정적을 뚫고 강당 전체의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 번째 선택. 그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죄를 당신 입으로 직접 자백하십시오. 그것은 며칠 전 펜트하우스 오피스에서 녹음된 한희준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곧이어 미쳤어. 내가 왜 그렇게 한다면 나는 아버지가 남긴 이 마지막 녹음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박서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강당은 이제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모든 사람들의 귀가 스피커에 집중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니야, 증거 없어. 그저 늙은이의 망상일 뿐이야. 그녀 스스로가 한희준의 증거가 망상일 뿐 조작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자백이었다. 아, 안 돼. 박서희가 마이크를 잡고 비명을 질렀다. 꺼, 당장 꺼. 하지만 한희준은 그녀의 절망을 관람하듯 차갑게 다음 명령을 내렸다. 박서희 씨, 당신은 당신의 아들조차 구하지 못할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박서희의 등 뒤 주주총회 보고서를 위해 설치된 거대한 프로젝터 스크린이 켜졌다. 재무제표가 아닌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30년 전 강준혁 회장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였다. 박서희, 그 여자가 무섭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약을 주지 않아. 병원에 가야 하는데. 한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손에 들었다. 그리고 그는 스크린에 떠오른 그 비극적인 문장들을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차갑고도 명료한 목소리로 직접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의사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 지혁아, 우리 지혁이 영철이에게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심판의 망치가 그렇게 내려쳤다. 장내는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기자들은 이성을 잃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박서희는 스크린에 떠오른 남편의 유서이자 자신의 범죄 기록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내가 아니야. 바로 그때였다. 쾅쾅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양쪽으로 거칠게 열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과 경찰 병력이 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기자들과 주주들을 해치고 곧장 단상 위로 향했다. 선두에 선 검사가 박서희의 눈앞에 차가운 영장을 내밀었다. 박서희 씨 유언장 은닉 사문서 위조, 수천억 원대 횡령 및 배임, 그리고 고 강준혁 회장 살인 및 살인 방조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박서희는 그 단어를 듣고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다. 하, 살인자라. 그래, 내가 살인자다. 그녀는 갑자기 돌변하여 주주석의 한희준을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려 했다. 강지혁 이 악마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죽어서도 널 저주할 게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수사관들의 손에 무참히 제압당했다. 찰칵하고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마른 손목에 채워졌다. 30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주물렀던 철의 여왕 대일건설의 박서희 회장이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살인자라는 낙인과 함께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의 제국은 그렇게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멸망했다. 그 시각, 그 모든 소란과 파멸의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 묘지에는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한희준은 그곳에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주주총회장의 모습을 드러낸 직후 김 비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파멸의 현장이 아니라 심판의 시작점이었다. 그는 아버지 강준혁의 초라한 묘비 앞에 섰다. 손에는 한 송이의 하얀 국화꽃이 들려 있었다. 그는 30년 전 그날 밤의 눈보라를 기억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것을 끝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작은 화병에 국화꽃을 꽂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낮게 울렸다. 다 끝났습니다. 당신의 이름 그리고 대일공업사의 명예. 제가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30년의 복수는 기쁨이 아니라 무겁고도 당연한 의무의 완수였을 뿐이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아버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대일건설의 몰락과 박서희 일가의 파멸이라는 거대한 스캔들은 서울의 하늘을 뒤덮었던 지독한 미세먼지가 바람에 씻겨나가듯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그 무엇보다도 냉정하고 엄중하게 그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었다. 박서희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유언장 위조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만으로도 중형이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고 강준혁 회장에 대한 살인 방조 혐의였다. 30년 전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을지언정 그녀의 죄질을 판단하는 가장 무거운 추가되었다.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남은 평생을 차가운 교도소의 독방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녀의 아들 강민우 역시 법의 그물을 피할 수 없었다. 어머니의 비호 아래 저지른 수백억 원대의 횡령과 뇌물 공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정에 선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그들에게서는 단 한 줌의 반성이나 참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세상의 관심은 이제 무너진 대일건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에 쏠렸다. 모두가 파산을 예상했다. 하지만 한희준의 선택은 달랐다. 그는 파괴자가 아니라 30년 묵은 오물을 치우는 청소부였다. 글로벌 에이펙스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대일건설의 부실 채권을 모두 인수했고 법정 관리를 통해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그것은 흡수가 아닌 정화였다. 박서희와 강민우가 심어놓은 모든 썩은 뿌리들은 가차없이 잘려나갔다. 수십 년간 유착관계를 이어온
부패한 임원진은 모두 해고되었고 불법적인 하청 구조는 전면 개편되었다. 대일건설은 가장 고통스러운 수술을 통해 뼈를 깎는 쇄신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몇 달 뒤 대일건설은 새로운 주인을 맞이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 선 것은 한희준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30년간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공업사에서 아버지의 상호를 묵묵히 지켜왔던 숙부 강영철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한희준 자신은 글로벌 에이펙스를 통해 최대 주주로서 든든한 재정적 후원자의 역할만을 맡기로 했다. 강영철 회장의 취임식은 조촐했지만 그 어떤 재벌 총수의 취임식보다도 의미가 깊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30년 전 형님이 남긴 낡은 설계도를 다시 꺼내 들었다. 대일건설은 오늘 30년 전 창업주이신 고 강준혁 회장님의 정신으로 돌아갑니다. 돈이 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따뜻한 집을 짓겠습니다. 대일건설의 첫 번째 공식 프로젝트는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수익성 제로의 사업으로 결정되었다. 그것은 바로 30년 전 강준혁 회장이 마지막까지 꿈꾸었던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위한 친환경 공동 주택단지 건설이었다. 한희준은 아버지의 꿈을 숙부의 손을 통해 마침내 이 땅 위에 실현시키고 있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와 동이 트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글로벌 에이펙스 인베스트먼트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한희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새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30년간 그의 영혼을 짓누르던 복수라는 이름의 거대한 쇠사슬은 박서희의 유죄 판결과 함께 마침내 풀려났다. 그는 더 이상 눈보라 속을 헤매던 10살의 고아 강지혁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거대 투자펀드의 수장 한희준 회장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삶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그의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거대한 도시 서울이 긴 밤의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장엄하게 솟아오르는 저 붉은 태양. 그것은 그가 30년간의 지옥 속에서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나 마침내 맞이하게 된 완벽한 새벽이었다. 그는 그 눈부신 빛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섰다. 지난 30년간 그의 눈은 과거의 어둠과 증오만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은 떠오르는 태양을,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무한한 미래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지만 진정한 평온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똑똑.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그의 그림자이자 가장 유능한 오른팔인 김비서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제와 그리고 한 달 전과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다. 회장님 5분 뒤 아침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뉴욕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으십니다. 한희준은 떠오르는 태양에서 눈을 떼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과거의 분노로 불타지 않았다. 그곳에는 현재를 살고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의 차갑고도 명철한 결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30년간 그를 올감했던 강지혁의 시간은 가고 한희준의 시간이 비로소 완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으로 걸어가 회장석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좋아. 그의 목소리는 서울의 새벽을 가르는 첫 번째 빛처럼 힘차고 단단했다. 복수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의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비서, 다음 회의 준비하게.